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네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0.18포인트가 떨어진 1088.2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의 급등 소식에 개장초 3.7% 넘게 오르기도 하면서 오늘 좀 폭등장으로 맞춰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보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투신과 외국인의 매도가 가속화되면서 장중 내내 어제 종가인 1088선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자, 오늘 센 경제 현장에서는 최근 늘고 있는 생계형 보험 해약의 현황과 원화 가치 하락으로 모처럼 매출이 늘고 있는 관광업계의 현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경기 침체 여파로 이 보험 계약을 중간에 깨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살림살이가 워낙 빠듯하기 때문이겠죠. 자, 생계형 해약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서울경제신문의 서정명 기자를 연결해서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자, 경기 침체 여파로 이제 보험을 해약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가게 살림살이가 힘들어지면서요. 그동안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던 보험 상품을 해약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보험 해약 건수는 285만 7천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5% 증가했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받은 해약 환급금은 9조 9천억 원에서 10조 1천억 원으로 2.6% 늘었습니다. 환급금은 4월부터 8월까지 보험사들의 보험료 수입 34조 원의 34조억 원의 29.9%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100원의 보험료를 받으면 이 중 30원가량은 해약 환급금으로 나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특히 글로벌 신용위기로 해외 본사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계 보험사들이 홍역을 겪고 있습니다. 외국계 보험사는 전체 상품 중 변액보험 비중이 70%에 달합니다. 변액보험은 주식이나 채권 같은 유가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는 투자형 상품입니다. 국내 법인이나 지점의 경영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도 소비자들이 불안해하면서 외국계 보험사를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험 해약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보험 해약이 늘어나고 있는 가장 큰 원인들을 짚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먼저 이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국내 경기가 침체 국면에 들어가면서 생활비 부담으로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적립식 상품을 유지하기 힘들거나 이 급전이 필요해서 거치식 보험 상품도 해약하는 것입니다. 보험을 해약하면 원금 손실도 감수해야 하지만 보험을 해약해서라도 급전을 마련하려는 이 생계형 해약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 은행들의 방카슈랑스 영업에서도 보험 해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고금리 예금 상품이나 적립식 펀드 유지를 권유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보험 상품은 해약을 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보험 계약을 해약을 하더라도 해약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노하우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득이하게 해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순서를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이 사고나 사망 등에 대비한 보장성 보험보다는 저축성이나 투자형 상품부터 해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중도에 해약하면 다시 가입하기가 어렵고 이 보험료도 비싸지기 때문입니다. 생명보험 상품 중에서는 종신보험을, 손해보험 상품 중에서는 통합보험만은 꼭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신보험은 가정경제에 이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조기 사망이라는 이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 통합보험은 보험 상품 하나로 대부분의 보장을 든든히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보험 상품의 보장 내용과 성격에 따라서도 이 해약 순서가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자율과 세제 지원도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자율이 낮은 상품부터 해약을 하면 좋고요. 이자율이 비슷하다면 먼저 가입한 상품을 해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 가입일로부터 7년이 지나면 중도 해약에 따른 이 손해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암보험 등 이 질병보험은 과거에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용과 조건이 대체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가입한 보험부터 해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개인연금 저축보험이나 장기주택 마련 저축보험 등과 같이 이 중도에 해지하면 세금을 물어야 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세제 지원이 없는 일반 상품을 먼저 해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면요. 저축성 보험부터, 이자율이 낮은 보험부터, 또 가장 최근에 가입한 보험부터, 또 이 세제 혜택이 없는 보험부터 해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자, 이 보험을 해약하는 데 있어서도 그 성격과 보장 내용에 따라서 순서가 있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서정명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온 나라의 그 시름이 참 가득합니다. 여기저기 뭐 장사가 안 된다, 사업이 안 된다, 다들 불황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유독 한 군데 요즘 좀 방긋 웃고 있는 업계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관광업계인데요. 요즘 들어서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환율이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주요 그 외국들의 통화 가치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싸진 한국 관광을 즐기러는 관광객들이 늘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 관광업계의 그 호황에 관한 소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년 만에 호황이라고 하는데요. 자, 서울경제신문 정민정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국내로 여행 오는 외국 관광객 수도 늘고 있고 또 여행 관광 수지도 개선됐다고 하니까 참 반가운 소식인데, 자, 관광 수지는 어느 정도나 나아졌습니까? 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 관광 수지는 52억 달러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86억 달러 적자였으니까 약 40% 가까이 적자폭이 줄어든 겁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전체 관광 수지 적자는 75억 달러 내외로 지난해 101억 달러에 비해서 30억 달러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한국관광공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율 상승의 효과를 톡톡히 본 셈인데요. 환율 상승 효과가 가장 극대화했던 지난달 여행 수지는 3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2001년 4월에 3천만 달러 이후 처음으로 흑자를 냈습니다. 네. 월간 흑자 규모로도 1998년 10월에 3억 9천만 달러 이후 10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네, 자, 흑자 규모가 이렇게 늘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오고 있는 외국인 관광의 수도 함께 많이 늘어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 10월까지 외국인 관광객은 약 564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533만 명에 비해 66%가량 늘어난 겁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전체 관광객 규모는 680만 명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정부가 올 초에 제시한 목표치인 700만 명 목표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서비스와 건설, 통신 등 전 업종이 불황인 상황에서 관광업계가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다고 평가할 만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찾는다니까 참 반가운데요. 자, 그렇다면 주로 어떤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찾나요? 네, 아무래도 가까운 일본에서 쇼핑을 목적으로 온 일본인 관광객들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이들이 많이 찾는 국내 유명 백화점의 실적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백화점 면세점과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등에서도 내국인보다는 일본인 관광객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입점 업체들도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호객행위에 더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골프 관광 등을 포함해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국내 여행 프로그램도 인기인데요. 때문에 외국인의 국내 여행을 담당하는 인바운드 여행사들의 실적도 크게 나아졌다고 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얼마 전 제가 제주도에 출장을 갔었는데요. 제주도행 항공기에서 전체 승객의 70%가량이 제주도에 골프를 치러 가는 중국인 관광객인 것을 보고서 관광 특수를 새삼 실감하게 됐습니다. 네. 또 하나 외국인 전용 카지노도 요즘 호황을 맞고 있는데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러그 운영하는 그랜드 코리아 레저도 앵고 현상에 힘입어 지난달까지 2,990억 원의 매출을 올려서 벌써 지난해 총 매출액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이야기는 들어보면은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손이 커가지고 일본인 관광객보다 배팅 횟수가 한 2배 정도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그 여행업계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좀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어떤 노력들을 정부가 해야 될까요? 예, 정부도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를 주축으로 일본과 중화권, 동남아, 구미권 등 전 세계를 무대로 시장별 특성에 맞춤형 전략을 펴고 있는데요. 특히 주요 타겟인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은 각별합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오른 엔화 환율을 적극 공략하기 위해서 작년에 2분의 1 값으로 두 배의 기쁨을 누린다는 다소 직설적인 내용의 광고를 아사히 신문 등 일본의 유력지에 싣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 지하철 내 포스터 광고와 온라인과 연계한 판촉 캠페인도 진행 중입니다. 또 오늘부터는 일본 내 방한 관광객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일본 8대 여행사 대표들을 초청해서 판촉 행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 나서서 이들 여행사 대표들을 직접 만날 정도로 정부는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중화권에 대해서도 환율의 매력을 집중적으로 알리는 판촉 행사를 실시하고 있고 동남아 지역에도 여행사나 항공사와 연계한 공동 판촉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수출 전선에도 적신호가 켜졌다고 합니다. 정부로서는 여행 수지 흑자를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부나 업계가 모두 힘을 합쳐서 여행 업계의 어떤 호황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고요. 우리 국민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런 여행 산업 관계자라고 생각을 하고 외국인 관광객들 좀 반기고 특히 이제 바가지 씌우는 그런 일들 좀 도저히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신 정민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세계 최고의 경제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10 리더십 포럼이 오늘 서울에서 열렸는데요. 자,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 속에서 우리 한국 경제가 당면한 과제와 또 기회, 또 과제, 기회는 무엇인지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서울경제신문 신경립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상황이 우리 과거에 겪었던 97년 IMF 외환 위기 때하고 자주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비교가 되곤 하는데요. 네. 자, 오늘 포럼에 참여한 패널들의 시각이 어땠는지 먼저 궁금하네요. 예, 오늘 참여한 전문가들은 당시 외환위기와 지금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대외 여건도 다르고 또 한국 경제 상황도 전혀 다르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 경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의 펀더멘털과 금융기관 건전성, 또 외환 유동성 등 여러 측면에서 지금 외부에서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경상적자나 외채 문제 등 때문에 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또 아시아 지역의 위기가 국한됐던 97년과 달리 지금은 글로벌 위기 상황인데요. 바로 이 점 때문에 각국 정부들이 힘을 합쳐서 공조를 하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한국 경제의 경우는 외환위기 때 이미 한 차례 홍역을 알았기 때문에 위기에 대한 면역력을 갖게 됐다는 점도 오히려 지금은 강점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있기는 한데요. 이 펀더멘털이 강한 한국 경제에는 아직 충분히 투자 매력을 갖는다고 패널들은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은 원화 가치도 낮고 주가 지수도 매우 낮은 상태인데 해외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죠. 다만 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내수 침체와 함께 수출 부진까지 예상되는 데 대해서는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지금 경제 상황이 97년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이 같은 실물 경제의 붕괴 조짐은 상당히 염려스럽다는 점이 공통적인 의견으로 제기됐습니다. 네. 자, 지금 화면을 통해서도 보니까 참여한 사람들의 그 많은 분들의 열기가 참 뜨겁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최근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평가도 있었는지, 그리고 또 한국 정부에 대한 어떤 조언이라든가 주문 사항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패널들은 정부의 경기 부양이나 또 최근 금리 인하 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이 정부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이 금리 인하나 일자리 창출 노력, 또 재정 지출 확대 등의 방향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단시일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1% 정도 내린 것도 혁신적인 조치로 거론이 됐고요. 다만 이것이 충분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은 위기가 끝난 상황이 아니라 꾸준히 발전되고 또 전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는 정도에 비례해서 재정 지출이나 감세, 통화 정책 등에 있어서도 보다 과감한 추가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 실물 경제로 위기가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위기 국면을 총괄할 수 있는 경제 사령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아울러서 이 정치권에 대해서도 위기 극복을 위한 상호 공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고요. 이 국제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서 위상을 확립하려면 그만큼 국제적인 의무도 다해야 된다는 지적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네. 자, 윌리엄 패색 블룸버그 칼럼니스트가 패널로 참석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통상 이 쓴소리를 잘 하는 분으로 유명한데, 자, 한국 경제에 대한 그의 시각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 해외 시각을 대표하는 패널로 블룸버그 통신의 저명 칼럼니스트죠. 윌리엄 패색 씨가 참여를 했는데요. 그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중국이나 태국 등과는 달리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한국이 아시아에서는 가장 안전된 경제권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점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이는 한국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는 주장이었고요. 다만 이 패색은 한국처럼 성숙한 경제에서 내년에 3%대 성장이 전망되는 점도 대단하다며 이 한국 내부에서 보는 그 우리나라의 적정 성장률과는 상당한 온도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한국이 추진하는 금융 허브 정책에 대해서도 그는 이번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세계 금융 산업이 위축되고 또 이 런던이나 뉴욕 등 기존 그 글로벌 금융 허브들의 신인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지금은 한국이 이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어떤 준비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그 밖에 한국 및 아시아 시장에 대한 시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 또 이 패색 씨의 의견이 되겠는데요. 그가 한 가지 좀 독특하게 내놓은 시각이 최고 경영자 출신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점입니다. 이 윌리엄 패색은 싱가포르 같은 나라와는 달리 한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는 비즈니스처럼 운영할 수 없다고 보고 이 점에 대해서 이 CEO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해외에 우려 섞인 시각을 대변했습니다. 또 이 아직 정권 초기인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조언도 있었는데요.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이제 그 미국을 이끌게 될 오바마 당선자에 대해서 지금 미국 내에 지나치게 높은 기대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이 협력의 필요성이 특히 강조가 됐는데요. 한중일 통화수합 확대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아시아 국가들의 문제는 그 유럽과 같은 협력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강조를 하고 이 동북아 한중일 3개국과 동남아까지 아우르는 유럽 연합과 같은 어떤 인프라가 아시아 지역에도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2008 리더십 포럼에 참여한 많은 패널들이었던 전문가들의 우리 시장과 또 아시아 증시에 대한 그 시각을 들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신경리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경제 지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증시 마감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연결돼 있습니다. 박혜욱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마감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 지수가 뉴욕 증시 급등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약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 14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18포인트 내린 1088.26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지수는 초반에 강하고 후반에 약한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뉴욕 증시 급등 소식에 장 초반 40포인트 가까이 급등하며 출발한 지수는 외국인과 투신의 동반 매도가 이어지면서 상승폭 대부분을 헌납했습니다. 이날 외국인과 투신은 다 합쳐 3,7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4,240억 원 순매수하며 이틀 연속 저가 매수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네. 자, 뉴욕 증시가 폭락할 때는 함께 폭락하고 폭등했을 때는 그냥 제자리고 이거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급등했는데도 이렇게 상승폭이 적었나요? 네, 이날 코스피 지수는 개장 전 전해진 호재에도 불구하고 소폭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증시가 급등하면 국내 증시도 이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이전 사례에 비춰봤을 때 상대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상승폭인데요. 이는 시장이 전날의 뉴욕 증시 반등을 기술적 성격의 일환으로 해석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증시의 향방을 두고 지나친 주가 급락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만 추세적인 상승으로 전환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의 적정 가치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의 악화와 기업들의 파산에 대한 공포감으로 합리적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향후 주식시장은 여전히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성에 의존한 불확실성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그리고 약세를 나타냈던 건설주와 은행주가 오늘은 강세를 보였다고요? 네, 그동안 지수 하락을 이끌었던 건설주가 오랜만에 상승의 단맛을 느꼈습니다. 이날 건설업종 지수는 3.53% 상승하며 전업종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현재 판결로 종부세가 사실상 폐지돼 중대형 고가주택 거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서울 고속도로 SOC 지분 매각 진행에 따른 유동성 유입 희소식이 주가 상승에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긍정적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종부세가 고가주택과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단기적으로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은행주도 일부 종목이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오랜만에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 유입이 목격됐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들은 KB금융, 부산은행, 신한지주, 대구은행 등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작은 건전성, PF 피해 정도 등에서 타사 대비 경쟁력을 갖춘 은행별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펀드 판매 보수 관련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매년 10%씩 낮출 방침이라고요. 네. 금융당국과 자산운용사, 펀드 판매사가 판매 운용 보수 및 수수료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습니다. 14일 자산운용협회는 장기 투자자를 우대하는 차원에서 펀드 보수 인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오는 18일 협회 상품심의위원회에서 펀드 보수 인하 방침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 대표 자산운용사들은 운용보수 인하를 적극 검토 중인데요. 구체적인 사안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각 회사별로 운용보수를 내리기 위해 세부 검토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처럼 펀드 보수와 운용보수를 내리는 조짐이 일고 있는 데는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에 따른 것입니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금융감독의 세부적인 판매보수 인하 방침이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인하 계획을 세워 이 방침에 동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증시 상황을 박희욱 기자로부터 정리 말씀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이어서 뉴스 단신을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 방식이 위헌으로 판정됨에 따라 세대별 합산 때문에 종부세를 낸 경우 연내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20만 명에게 6천억 원을 돌려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산업은행과 한화컨소시엄이 오늘 대우조선해양 지분 매각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한화컨소시엄은 연말까지 최종 매매 계약을 맺고 3월 이전 잔금을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지난달 수입물가가 47%나 급등했습니다. 수입물가는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쳐 물가 상승 압력이 다시 높아질 전망입니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조만간 금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주목됩니다. 네, 잠시 이어서 증시 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 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 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에너지는 당신의 현금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지금까지 국내 경제 뉴스 줬는데 급급해 국제 흐름에는 밟지 못하셨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계적인 금융 및 비즈니스 정보 채널인 블룸버그 TV를 국내에 독점 방영하는 서울경제TV가 있으니까요. 국내는 물론 고급 해외 경제 정보까지 더한 서울경제TV. Bloomberg Television.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증시 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분당점의 박세철 과장, 메리츠증권 잠실점의 노승일 과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박세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오늘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번 주장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상당히 재미없는 장세가 연출됐는데요. 네. 요일별로 이슈를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월요일 날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사에서 한국 국가 신용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하면서 하향을 했는데 글로벌 경기 침체에서 한국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내용의 골자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내성이 생겼는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요. 그날 중국에서 4조 위안의 경기 부양책이 오후에 발표하면서 중국 관련주들이 10% 이상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조선철강, 기계, 해운주들이 반등을 많이 보였고요. 네, 화요일에는 미국의 제2위 전자유통업체인 서킷시티라는 회사가 파산보호 신청을 하면서 다시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켰고요. 수요일에는 신성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좀 시작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보였고 건설주가 급락하는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목요일에는 미국에서 다시 기업 실적 악화 소식이 나왔고 그다음에 공적 자금 7천억 불 투입 그 내용 중에서 부실 채권을 매입하는 부분을 처리하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져서 다우지수가 5%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국 증시도 한 80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오후 들어서 한국 정부가 10조 원가량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40포인트 가까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채권시장 안정펀드라는 것은 99년도에 채권 안정기금과 아주 흡사합니다. 예전에도 6개월가량의 기금이 조성돼서 잘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6개월 정도 후에 해체된 모습을 보였어서 좋은 호재로 작용할 것 같고요. 금일은 아시다시피 어제 미국 장세가 많이 올랐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에 의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예. 차트를 통해서 간단히 기술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코스피 지수 월봉 차트입니다. 이 차트는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가로선을 그어 놓은 게 7년간의 장기 박스권의 상단에 걸려 있는 선이고요. 네. 이게 정리식 펀드가 활성화되면서 3년간의 큰 상승이 있는 상승이 1년 만에 다 메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선이 10년 장기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지선으로 판단돼서 지금 이 1100선이 그 혼조세의 중간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추세는 보고 그다음에 가까이 코스피 지수 일봉을 보면서 단기적으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한 달 이상간의 지금 박스권인데요. 지금 이 선을 삼각형 선을 그어놨는데 이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수렴하고 있어서 변동성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게 꼬물꼬물한 이 선이 위아래 선이 있는데 이 선이 볼린저 밴드라는 변동성 보조 지표입니다. 보통 전문가들이 요새 말하는 게 1200선하고 1050선의 박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변동성이 지금 수축과 확대를 반복을 하면서 주가는 변형을 하는데 지금 많이 오므라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상방이든 하방이든 지수는 움직일 텐데 개인적으로는 아까 월봉상의 추세가 되돌림 현상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방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축소되는 국면이 다음 주 초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의견을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노승일 과장님께서 이제 한 주는 이번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 한 주는 또 어떤 장세가 펼쳐질까 사실 기대 반 염려 반입니다.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내 코스피 지수 1050과 1000포인트 지지대 확인 과정을 지난주 금요일 1차로 보여줬습니다. 네. 이번 주 옵션 만기일 목요일 2차로 보여줬는데요. 미국 증시, 국내 증시 모두 저가 매수 심리가 시장의 악재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다우 8300과 그 7650의 지지대, 국내 코스피 지수 1050과 1000포인트의 지지대 확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제 코스피 지수 지지대 상단 1050과 저항대 하단 1220포인트의 박스권 흐름 속에 과연 1220포인트 저항대 하단을 돌파할 것인지 아니면 저항대 하단을 맞고 다시 한번 지지대 상단 1050포인트 3차 확인 과정을 거쳐 박스권 흐름으로 이어질지 참 예상하기 힘듭니다. 네.
하지만 저항대 하단 1220포인트를 돌파한다면은 그 상단이 1270포인트 돌파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우하향하는 그 60일 이동평균선을 넘보는 모습도 예상됩니다. 만약 우하향하는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해 준다면 우하향하는 이동평균선은 지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저항대 270과 1220포인트 지지대로 전환되어 지지력을 확인하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미국 다우지수는 수평인 20일 이동평균선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고 코스피 지수는 우하향하는 21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실물경제지표 시장이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치는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 참여자 여러분들께서는 확인하는 과정 속에 비중 조절에 신중을 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장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전문가였던 포트폴리오를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자, 먼저 박세철 과장님의 포트폴리오는 지금 어떻게 변동상이 좀 있습니까? 예, 지난주에 금융건설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왔는데, 네. 상승폭을 보면은 오늘 건설주가 많이 오른 것을 보면, 사도 무난할 것 같긴 하지만, 네. 모멘텀이 다른 곳으로 많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동양제철 화학만 유지를 하고, 세 종목을 더 추가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세 종목을요? 예. 자,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데요.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좀 많아서 좀 약간 빠르게 하겠습니다. 네. 먼저 키움증권하고 삼성테크윈이 한이 깊으시군요. 지금 증시에 대해서. 예. 두 종목이 아주 시장이 안 좋은데도 살아있는 모습이 있어서 이 두 종목을 살아있다는 표현은 차트를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키움증권과 삼성테크윈은 그래서 들고 나왔고요. 현대미포조선하고 동양제철화학은 지금 시대의 테마주로서의 대장격이어서 두 개 들고 나왔습니다. 네. 먼저 키움증권을 살펴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은 다른 증권사들이 요새 부동산 PF라든지 파생상품 손실에서 아주 손실을 많이 겪고 있어서 많이 힘든 상황인데 위탁 매매 수수료 비중이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단순한 수익 구조가 지금은 아주 이익 모멘텀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거래 대금이 한 15%를 차지하고 있어서 시장 점유율까지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먼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노란 선이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생명선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선이 살아있다는 표현은 우상향으로 틀었다는 얘기를 말합니다. 보통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하방으로 스키장 슬로프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키움증권은 이 검은색 선을 그어놨는데 이 위아래 선 이게 두 달간의 박스를 큰 거래량으로 한 방에 돌파하면서 그 위에서 며칠간 놀다가 가벼운 몸집으로 그냥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주 이게 훌륭한 차트의 모습이고요. 이 차트가 눌리면 한 32,000선에서 매수를 하고 싶고요. 목표가는 한 45,000원 선, 손절가는 21평선이 깨지는 26,000원 선을 제시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삼성테크입니다. 삼성테크는 수급적으로 아주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하고 프로그램 매수까지 들어오면서 쌍끌이 매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주 양호하고 가장 주가 할인 요인으로서 안 좋은 악재였는데 디지털 카메라 사업 부분을 분할하면서 아주 가벼워졌습니다. 가벼워져서 차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신 차트가 삼성테크윈 차트인데요. 조금 전에 보셨던 키움증권 차트하고 머릿속을 기억해 보신다면 아주 흡사하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두 달간의 박스에서 지금 상단을 놀고 있어서 조만간 키움증권의 한 4, 5일 전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지금 상태로서 목표하는 금액의 한 30~40%를 담아도 충분할 것 같고요. 조금만 눌린다면 3만 원 선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25,000원을 제시합니다. 이것도 21평선을 깨는 수준이고요. 네.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대미포조선은 말씀드린 대로 중국 관련 이번에 경기부양책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고요. 풍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서 2조 원가량을 순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유동성이 어려운 장세에서 아주 훌륭한 수익원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말 배당 시즌을 맞이해서 배당 수익률을 7.8%로 예상하고 있어서 아주 기대가 고무적이고요. 실적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실적이 5,5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후년인 2010년 1조 1,000억을 예상하고 있어서 한 영업이익이 한 100%가량 2년 동안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아주 기대가 큰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마지막으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관련 중에서 가장 센 차트의 모습인데요. 생명선인 20일 이평선을 강하게 뚫은 이후로 갭 상승 이후로 전혀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거래량이 지금 근래 최대 거래량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주가는 당분간 우상향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1만 5천 원 선 정도에서 내려오면은 매수가를 제시하고 목표가는 한 14, 5만 원 선까지, 손절가는 21선이 깨지는 한 9만 8천 원 선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종목 키움증권, 삼성테크윈, 현대미포조선 이렇게 세 종목에 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상세한 설명 고맙고요. 자 그리고 노승일 과장님은 현재 어떻게 갖고 가십니까? 네, 저번에 말씀드렸던 기아차와 현대모비스 양 종목을 동시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미국 자동차 회사를 구제할 것으로 예상하며 미 헨리 폴슨 그 재무장관은 신용카드 부채와 자동차 할부금융, 또한 학자금 대출 등 소비자 신용을 지원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최악의 상태인 지금보다는 소비자들이 소비 여력을 살아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미국의 판매 비중이 높은 현대차와 기아차로서는 하나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고환율은 현대차와 기아차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자동차 할부금융 지원 방안은 현금으로만 자동차를 구입하기 어려운 시점에 미국 자동차 시장에 단비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현재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하고 장중에 조정을 보인 기아자동차에 대해서 비중을 5% 늘렸고요.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오토넷 흡수합병을 통해 시너지 효과 극대화 기대감, 경기 둔화에 대한 경정비 증가뿐만 아니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특히 우호적인 환율 환경의 수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오늘 현재 똑같습니다. 20일 이평선을 돌파를 하고 장중에 조정을 받습니다. 또한 현대모비스 또한 5% 비중을 늘리면서 기아자동차 15%, 현대모비스 15% 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자 기아차와 현대모비스 두 자동차 종목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제 바뀌면서 아무래도 자동차 업종에 좀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오히려 기대 쪽으로 살짝 좀 기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리츠증권의 박세철 과장, 노승일 과장 두 분의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두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센 시장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 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에너지는 당신의 현금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지금까지 국내 경제 뉴스 줬는데 급급해 국제 흐름에는 밟지 못하셨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계적인 금융 및 비즈니스 정보 채널인 블룸버그 TV를 국내에 독점 방영하는 서울경제TV가 있으니까요. 국내는 물론 고급 해외 경제 정보까지 더한 서울경제TV. Bloomberg Television.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이번 순서는 전문가와 함께 시장 상황을 보다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동부증권의 백관종 리서치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세계 주식시장이 지난 10월 말을 바닥으로 이제 좀 개선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더니 미국 대선이 끝나자마자 그냥 내림세를 타기 시작해서 많은 분들께서 참 이게 마음에 좀 멍이 들었습니다. 새 대통령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좀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했던 분들의 기대가 여접시 무너졌는데요. 자, 이러한 최근의 그 주가 움직임의 특성은 일반 투자자분들의 예상과는 좀 반대로 움직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좀 미국의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미국의 리더십이 살아나면서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거는 좀 달리 가고 있습니다. 이 금년 들어서 나타나는 특징은 세계 주식시장의 동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지난 10월 하순까지는 세계 금융경제, 정확히 말해서 세계 달러 유동성 부족에 인해서 자산 가격들이 매도로 전환되면서 전부 매각이 되면서 많이 하락을 했는데 10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는 이제 유동성은 어느 정도 조금 진정이 되어가는 국면을 바뀌면서 세계 경기 침체라는 이슈가 되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반등을 했다가 회복을 하고 있는데 그래임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주가가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해다 대통령 선거 이후로 다시 하락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슈는 역시 기업 실적 부진, 경기 부진이 아니라 기업 실적 부진이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자, 역시 경기 침체가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주요 변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가장 큰 악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IMF 등 주요 전망기관들이 2009년도 경제 전망을 상당폭 하향 수정을 했습니다. 자, 내년도 경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며 또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또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금년 10월 이후로 세계 경기가 급속히 냉각됐습니다. 보다 정확히 9월 중순경에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이 되고 메릴린치가 청산이 된 메릴린치가 피인수가 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급속히 경색됐고 이게 실물 경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준 데 기인합니다. 그래서 IMF도 2009년 예상 전망에 대해서 급속히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8일 날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009년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3.89%에서 3.0%로 대폭적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11월 6일 날에는 다시 여기에서 이례적으로 2.2%로 0.8%포인트나 급속히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도 또한 세계 경제 어려움이 지속될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IMF 예상치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희는 고려를 하고 있는 양상이고 이렇게 세계 경제가 침체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도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OECD국 전체적으로 경제 침체에 들어가게 되면 한국을 포함한 개도국 경우에도 수출 부진으로 인해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거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경제가 급락하게 되면 주식시장에다 상당히 부담 요인을 자극하게 됩니다.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거고 실업이 증가할 거고 그리고 실질 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비가 상당폭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소비 위축은 기업 판매 부진으로 인해서 기업 실적 부진으로 이루어질 거고 이런 기업 실적 부진은 주가에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을 보게 되면 금년도 경우에는 주로 금융기업들이 손실이 반영되는 그런 해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경기 침체가 나타나면서는 내년 들어서는 제조업들의 실적 둔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것이 주가를 부담을 주는 여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귀에 딱 들어오는 거는 IMF 때보다 더 힘들 것으로 전망한다. 그 한마디가 딱 들어오네요. 자, 국내 증시의 경우 지난 10일 이제 중견 건설 기업이죠. 이제 신성건설 같은 경우가 결국 법정 관리를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유동성 부족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 수요 예측을 잘못한 좀 무리한 잘못된 투자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이렇게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 기업으로까지 또 금융권 전체적으로 돈이 잘 돌질 않는다라고 진단을 하는 시각도 상당히 많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주요국들은 이제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대폭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노력이 10월 달 들어서부터 금리를 대폭적으로 인하시키고 있고 금융기관한테는 자금을 공급하고 지급 보증을 하면서 금융시장 안정화에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실물 부문에서는 유동성 경색이 거의 풀리지 않고 있는 양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요국의 정책금리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금리를 금년 들어서 대폭적으로 지금 특히 10월 달 들어서 인하를 시키고 있는 그런 양상이지만 이런에도 불구하고 그 실물 부분에서는 유동성이 풀리지 않고 있는 현상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평채 차트를 보시게 되면 한국의 외평채와 미국의 그 미국채 스프레드를 보게 되면 400bp 이상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굉장히 높아진 상태에서 아직도 그다지 내려오지 않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것은 한국 정부도 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 안정화를 노력을 풀었지만은 여전히 달러 유동성 경색이 시장에서 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렇게 의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회사채 금리와 국고채 스프레드를 보게 되면은 그 A급 회사채 금리 스프레드가 350bp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대폭 올라간 상태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이거는 회사 쪽으로 자금 공급이 안 되고 있어서 회사 쪽에 계속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뜻이고, 다음으로 CD 금리와 기준 스프레드를 보게 되면 CD 금리가 여전히 160포인트나 BP 이상으로 높아진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은행 쪽에도 아직까지 그렇게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노력이 좀 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시간이 조금 더 경과되어야 이런 자금 경색이 해소가 되면서 실물 부분이 해소되는 그런 완화되는 그런 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기업 실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이제 마무리되고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부분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타날 리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3분기 기업 실적은 일부 기업의 경우는 예상과 호조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환율 효과로 인해서 호조를 보이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예상처럼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분기에는 원화 약세로 인해서 매출 및 영업이익 성장률 굉장히 좋았는데 3분기에는 이와 둔화되는 현상이 확연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 급냉이 반영될 4분기 기업 실적이 상당히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요 부진, 판매 부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환율이 급변하고 금리 상승의 부담이 계속적으로 기업에 부담을 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식시장에서 볼 때는 이런 우려가 이미 반영이 돼서 크게 하락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우려스러운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향후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염두에 둬야 될 또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주요한 것들이 있는지 또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게 최고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문가로서 조언을 좀 해주시죠. 예,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증권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경기, 금리, 환율, 외국인 매매 어떤 것도 방향을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가가 더 뛰고 지표도 뛰고 날마다 뛰기 때문에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식시장을 본다 그러면 아직도 제가 생각할 때는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은 주가가 현 수준에서 하락할 확률이나 하락 예상되는 폭이나 그거보다는 상승할 확률, 상승이 예상되는 폭이 훨씬 크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경기 전망이 어둡고 여기에 따라서 기업 실적이 앞으로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수적인 측면을 견제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가장 핵심 변수는 여전히 환율 변수입니다. 환율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이 환율은 기업의 수익성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고 외국인 매매에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주식 수급에까지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율 부분이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은 환율 부분이 여기서 크게 올라가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그 유동성이 풀리면서 환율은 저희가 생각하는 1,100원 정도까지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변수로 본다 그러면 그 경기 침체 진정도나 자금 그 경색 풀리는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게 현격하게 나오지는 않을 거로 보입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풀려갈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좀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암초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보수적인 측면에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로서 우리 일반 투자자들에게 지금 현재 장에서는 좀 더 보수적인 그런 투자 자세를 견지하라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부증권의 백관종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증시는 치열한 전투를 치른 것 같습니다. 연기금까지 지원을 했는데 결국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과거 우리 주식시장에서 주요 매수 주체로 3대 투신사가 활동을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어떤 경기 부양이라든가 증시를 떠받치기 위해서 투신사를 통해서 대규모 어떤 주식 매입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과적으로 3대 투신사가 모두 다 좋지 않은 모습으로 끝나고 공적 자금까지 투입했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연기금의 자금 투입을 보면서 그런 우려를 하는 또 전문가분들도 적지 않다.
않더라고요. 일개 투신사가 그 잘못되고 하는 것과는 성질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자금을 투여하는데도 보다 더 현명하고 또 신중한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걱정이 참 많네요. 지금 장을 바라보면서. 자, 한 주가 마감됐으니까요. 다음 주에는 보다 더 밝고 또 힘찬 장이 열리기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 주말, 다가오는 주말 즐겁게 편히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